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오늘 방송 중에는 사상 처음 10,000명대 확진자 속보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 세상은 이렇게 방송뿐 아니라 일자리의 지형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고용의 양은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는데 업종별 희비가 극명합니다. 빅테크와 비대면이 뜨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지는 추세입니다. 언젠가를 기약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화에 밀려난 사람 일자리는 아마도 기록에만 남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체근은 그래서 구체적이고 절박합니다. 코로나가 당긴 방아쇠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1월 26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대기업이 마음대로 회사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횡령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방안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요. 큰 집 안에 작은 집 2개.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집안에 대문을 따로 다는 걸까요? 또 지난해 인구 이동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자세한 소식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또 설 앞두고 아마 어제 자정 아니면 오늘 정오까지가 선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올해 설 명절 선물 트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요즘 고민들 많으시죠?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향한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테슬라의 합주 각각 어떻게 가겠다는 걸까요? 테슬라가 시가에 팔린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최신 소식 업데이트해서 강정수 박사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2022년 넷플릭스에 공개될 K 콘텐츠 라인업이 장난 아니라고 하거든요. 김영대 평론가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경제발전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적됐던 게 회사를 마음대로 쪼개서 알맹이만 쏙 뽑은 이 물적 분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에서 주가에 물을 확 타버리는 이런 일들,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 회사 내 비위에 따른 거래 정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는데 한국거래소가 이런 거 들여다보라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올해 최근에 워낙 이런 이슈들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기자간담회를 어제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아무래도 최근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를 쪼개서 그 자회사를 상장하는 기업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관심을 받았는데 이 거래소가 기업이 상장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이 심사 단계에서 그럼 회사가 얼마나 주주들과 소통을 했느냐 또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요거를 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 중이고 이거를 상장 폐지 심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아직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간다고 해도 2, 3년까지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 너무 돈이 오래 묶여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 결정 기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 중간에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절차들을 좀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이 하염없이 거래 정지가 계속되면 이 대표적으로 신라젠 같은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 일단은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카카오페이도 문제였어요. 경영진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주식으로 그러니까 스톡옵션 받았던 걸 다 내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한 네. 9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아서 400억 원 넘게 이들이 돈을 벌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지적이 많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한답니까? 네, 이것도 허점이 조금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규정이 있는 거는 이제 상장 직후에는 한 몇 개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못 팔게 하는 것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요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주식이 아닌 상태여서 상장한 다음에도 바로 팔 수 있었고 요 카카오페이가 이런 케이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요 상장사 임직원이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팔게 하거나 아니면 스톡옵션도 이 주식처럼 상장한 다음에 일정 기간은 시장에 내다 못 팔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사실 그 손병두 이사장 취임 이후에 부이사장급 임원진 승진 과정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회사가 성차별 문제나 휴가 못 쓰게 한다, 충성 강요한다, 이른바 촌스러운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승진시킨 이후에 거래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많았거든요. 앞으로 손병두 이사장의 앞길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즘 아파트 한 집 안에 문을 따로 달아서 공간을 아예 분리하는 그런 집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걸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법을 바꾼다고요? 네, 지금도 중대형 주택에 작게 집을 따로 만드는 거, 요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그냥 집을 따로 만드는, 방만 따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문까지 따로 다 있어서 이 집 한 채로 큰 집 하나 그리고 작은 집 하나 이렇게 두 채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채가 생기는 건데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물리는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월세나 전세를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집들, 혼자 살 수 있는 집들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 요거를 더 늘리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중대형 주택을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세대가 늘면 뭐 주차장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야외 공터에 주차장도 좀 더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조금 더 늘리자라는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지금도 인기인데 앞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조금 더 인기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이 좀 넓어야겠네요. 집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는 쪼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중대형 이상의 아파트들을 많이 쪼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최소 주거 기준 이런 것들도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기준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년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달라질 거고 도배 장판하는 집도 경기를 확 느낄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이사 가면 짜장면이라도 한번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사를 좀 덜 다녔다고요? 네, 이 통계청이 매년 인구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을 했나 요거를 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지난해 살펴보니까 전국에서 이사를 한 사람 721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보다 6.7%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사를 덜 갔느냐 보면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다니는 나이대는 20대에서 30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난해 인구 구성을 보면요. 2030 인구는 23만 명이 줄고 60대 이상은 이거의 3배 정도의 한 64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구성이 달라진 영향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해 주택 거래가 전년과 비교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고 팔면 이사도 같이 가게 되는데 이 거래가 줄면서 이사도 조금 줄었다. 이런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경기라는 게 전후방 효과가 커서 참 고려할 게 많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은 멀어져도 선물이라도 보내는 게 사실 우리 인지상정이죠. 설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깨톡에 선물하기 위해서 이미 매진되는 상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기구나 싶더라고요.
올해는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약간 풀려서 좀 비싼 상품도 꽤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대백화점 그룹 홍보실의 이경훈 책임 전화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 20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소비 심리가 좀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 확실히 이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가족 모임이나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전하는 이 비대면 선물 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설 선물 구매 금액도 높아졌고요. 이제 미리미리 선물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현대라든지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실적도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났을 정도로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트렌드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절은 전통적으로 한우나 굴비 같은 그 인기 상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 쌀이나 이색 과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트렌드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중고가 선물 판매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예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격이나 품목을 선물로 고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우나 굴비, 과일 외에도 와인이라든지 전통술, 발효식품 같은 건강식품 인기도 높고요. 또 그밖에 뭐 골프용품이라든지 간편한 HMR 같은 간편식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에서도 특히 이제 뭐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사과 같은 청가류가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네. 지난해 작황상이 이제 비가 덜 오고 좋다 보니까 당도도 좋고 다른 물가가 오른 것 대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착하다 보니까 이 청가류를 찾는 고객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푸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 청송사과 한 세트 받았는데 참 맛있던데. 맞습니다. 예. 네.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 원, 20만 원대 선물 세트 구성이 좀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뉴스죠? 네, 실제로 근데 예전부터 이제 10에서 20만 원대 선물 세트가 이제 유통업계별로 주요 선물 세트 구성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이런 개정도 있다 보니까 뭐 고객들이 주로 찾는 한우나 굴비, 과일 같은 국내 전통 식품으로 구성된 10에서 20만 원대 선물 세트가 지난해보다 한 20%가량 늘어난 게 맞습니다. 프리미엄 식료품 구매 수요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프리미엄 식료품 대충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명절에는 뭐 대표 선수들이 한우나 굴비 뭐 첨가들이었는데요. 이 품목 안에서도 좀 더 고가인 제품들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 활용하기가 좋은 활용성도 갖춘 제품들의 인기가 높다는 뜻인데요. 뭐 과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과배로 대표됐던 품목들이 애플망고라든지 샤인머스켓처럼 이런 디저트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선물 품목이 좀 다변화되고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국거리라든지 불고기류가 같이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식 대용으로 집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도록 뭐 상대적으로 고가인 등심 등의 구이 세트 판매가 좀 집중적으로 늘어난 모습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게 재밌었는데 최근에 쌀 선물하는 게 인기다. 근데 우리가 쌀을 선물하는 건 굉장히 옛날에 그 오래된 레트로 감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달라진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건강하고 소중한 밥 한 끼의 중요성이 좀 커진 부분도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농가에서도 굉장히 품질 좋은 그 쌀을 수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유통업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이제 국내 농가 판로 확대 지원 차원에서 선물 세트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40에서 50% 정도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최근까지 어제까지 판매량이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새로우면서도 네. 또 고마운 마음이 들고 선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신과 내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좀 건강히 이겨보자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선물이라서 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품목 자체가 좀 푸근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와인이나 위스키, 전통주 같은 주류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에요. 명절에도 뭐 특히 주요 품목 중에 하나였던 주류지만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주류에 대한 인기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주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늘었고요. 특히 뭐 10만 원대 이상
고가 상품 판매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통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국내 전통주 같은 경우 일부 품목은 뭐 준비됐던 물량이 모두 소진됐을 정도로 품절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네, 우리 농가들도 오랜만에 같이 좀 웃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그룹 홍보실의 이경훈 책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오늘 13,000명대 확진 속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IBM이나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이 일부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달성했고 또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그리고 1월 FOMC 경계감 등 기존의 악재성 요인들이 유발하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결국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안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의 예상보다 가이던스를 업황에 대한 전망을 좋게 제시함에 따라 지금 시간의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에 힘입어서 미국 지금 선물 시장도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소리가 좀 울리는데 울림이 있는 곳에서 전화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예, 실내 쪽인데 좀 옮겨볼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새롭네요. 시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인 거죠? 그것도 있고요. 연준의 긴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던 미국 증시가 어제는 재차 하락세로 전환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체력, 회복력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악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 긴축 가속화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사안이고 또 현 시점에서도 이 긴장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러시아나 미국 측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두 개 국가 모두 실제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냉각되다 보니까 평소대로라면은 확률을 낮게 베팅했던 전쟁 리스크를 현재는 높게 베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서 보면은 연준의 문제,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러한 악재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꼬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일단 1월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요거 다들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목요일이잖아요. 관전 포인트가 뭔가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관문은 1월 FOMC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회의 이후에 연준의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우리가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연초부터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주식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속도, 또 양적 긴축에 관한 스케줄,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판단 변화 여부가 이번 1월 FOMC 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달 이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들이 그야말로 폭락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시 폭락의 배경에는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연준발 악재를 모두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1월 FOMC에서 예상에 부합하는 매파적인 결과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이제 끝날 것만큼 반영할 만큼 반영했다 라면서 좀 안도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우리 시장이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 좀 지켜보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어제 그 폭락세를 겪었던 우리 증시는 그래도 그 낙폭이 과다했다는 인식 속에 힘입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0.8에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기차 한 번에 한 10,000대 사겠다. 그런데 대신에 그거 팔 때 그 차에 우리가 두뇌는 우리 걸 좀 집어넣겠다. 우리 OS 넣어주면 내가 10,000대 살게 라는 제안을 했다면 차를 판 쪽이 득일까요? 아니면 구입한 쪽이 이긴 걸까요? 이게 팔면서도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사면서도 판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방식의 협력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두 기업 아마존과 테슬라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척척박사 익스사이팅 FX의 강정수 박사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신기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을 때 요런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차 사는데 대신 차에 두뇌는 우리 거 끼워줘. 네. 이 방식인데 대량의 주문을 받은 곳이 푸조 시트로행하고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해서 만든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회사에다가 우리가 전기 화물차 많이 살게. 대신 우리 OS 넣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는 작년 1월에 합병을 한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자동차 대표 기업들이 합병을 한 거죠. 대단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직접 배송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요즘 모기업들 많이 직접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트럭 수요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비안이라는 곳에다가 10만 대 이상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끝나고 사람들이 리비안에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네. 거기서 계속 주문하겠구나. 그랬더니 아마존이 리비안의 큰 손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웬걸 리비안에 10만 대 이상 주문했는데 스텔란티스에는 리비안보다 더 많이 주문했다는 지금 썰이 있거든요. 여기도 대량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우리가 싸게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한꺼번에 하니 여기다가 우리 거 좀 써줘라고 하면서 자동차 OS 우리 공동 개발하자. 그리고 그것의 인터페이스로는 우리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하기 힘든데 우리 알렉사라고 하는 보이스 이 시스템을 여달라. 그리고 이건 다 커넥티드 카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필요한데 전 세계 클라우드 업체가 3군데가 강자지 않습니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우리 거 써줘. 그러니까 너네 물건 살 테니까 우리 물건도 사줘라고 하면서 OS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긴 했지만 자기 물건도 같이 팔아버린 아주 봉이 김선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묘한 거래인데 진짜 말 그대로 기쁨 주고 사랑받는 그런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증시의 반응도 재밌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아마존에서 물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의 마음이
갈 때와 같네. 다른 회사에 주문할 수도 있네를 확인한 이후에 리비아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리비안 주가 떨어지고 스텔란티스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마존이 이제 스텔란티스에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기 화물차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거고. 바람둥이네요. 그렇죠. 전기 화물차를 만드는 모든 자동차 업체에서는 아마존에다가 문노크를 하겠죠. 왜 스텔란티스하고만 리비안하고만 나도 있고 쟤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10만 대.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10만 대의 물량을 확보하면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 10만 대는 물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추가로 예를 들면 5만 대만 더 팔아도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비용과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매칭되는 그런 지점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대단히 화물차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대단히 이익이 많이 생기는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전기 배달차가 거의 없거든요. 오토바이도요. 그렇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큰 물량 주문들이 현대기아차에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새로운 화물 스타트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 시장도 크지만 전기차 시장도 크지만 화물차 시장도 크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딜을 주고받는 아주 똑똑한 또는 큰 손이죠 사실 아마존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거래가 성사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아마존이 트럭을 많이 주문을 해서 샀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스텔란티스가 남는 장사인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아마존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은 아마존은 항상 그 코스트 센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서버는 비용 지불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생각한 거야. 왜 우리가 이걸로 비용을 써야 되지? 우리 이걸로 돈 벌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우리 서버 남는 서버 같이 공유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즉 본인의 회사에 우리는 물건 파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서버 회사를 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으로써 비용을 이익으로 전환시킨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존은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도 펄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 해가지고 우리 물류창고 남는 공간에 너네 서드 파티들 여기 셀러들 여기 와서 너네들 창고 쓰세요. 세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비용이 들어갈 곳을 항상 이익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또 하나는 자동차도 사야 돼요. 물류로 가려고 하면은 배달 화물 트럭도 필요하잖아. 이것도 비용인데 왜 우리 이걸 비용으로만 생각해? 우리 여기서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AWS 고객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큰 손이 또 다른 큰 손하고 맞잡아서 큰 이 고객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은 항상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경영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익화합니다. 수익화합니다. 아주 천재적인 경영 전략인데요. 이번에서도 드러난 것이 정확하게 화물차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거는 한 번 사지만 화물차는 한 번 사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1년, 2년, 3년, 5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5년짜리 10년짜리 고객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단히 큰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재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거상 김만덕 이런 분들이 아메리카 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프 베이조스 볼 때마다. 그런데 새로 주문한 전기 화물차 가지고 이제 물류도 장악을 하겠다. 또 전기차 OS를 개발할 요 테스트 보드까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차 좀 사주고 거기다가 우리 시스템 테스트도 해보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돈도 달라고 할 거고. 이 스텔란티스도 어쨌든 대량 주문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얻는 건데 그 3726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 좀 약간 MSG를 치자면 핸드폰을 아주 빅 사이즈로 만들어서 바퀴 달고 다닌다. 이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셨는데 스텔란티스도 일단은 그 시작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플라잉 택시,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것이 뭐 모빌리티의 미래다 그러는데 이거 미래예요. 한 5년 뒤, 10년 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4인용 전기 택시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울에 100만 대가 날아다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몇 개 다니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전기 자동차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거의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약 600만 대가 전 세계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에는 350만 대였어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얼마냐면 1000만 대가 넘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화물차 빼고요.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세에서 전기차에서 그냥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커넥티드 카입니다. 푸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중국만 $6,000짜리 전기차를 파냐. 우리도
이번에 5,000달러에 파는데 원래는 8,000달러에 팔아야 되는데 6,000달러를 그러니까 2,000달러를 할인해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커넥티드카 약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사면 약정하듯이 네. 전기차 사면 2년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약정하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업데이트하면서 기능도 나오고 이걸로 간편 결제도 하고 이커머스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자동차 업체가 제공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당장 하기는 어려워도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지금 앞으로 2년 안에 추가적으로 개발자만 4,500명 고용하기로 했어요. 야. 이 4,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개발자만 4,500명. 50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당장 2년 약정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약정에다 집어야 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장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장 돈이 되는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 전기 화물차 시장과 여기 들어갈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백단에서. 그러려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지금 AWS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또 여기에서 득을 보게 되는 즉 광산이 있으면 청바지가 팔리듯이 이런 식의 구조들이 지금 수익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 자율주행이나 이 플라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돈 벌려고 하려면 몇 년 더 남았습니다. 몇 년이나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합종 연행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참 재밌네요. 빅테크들이 전기차 시장을 열면서 이쪽에 빅테크 세계의 리바이스가 하나 또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2, 제3의 리바이스가. 네. 그래서 이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사업자예요. 스텔란티스가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존이 대량 주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존하고 손잡고 OS를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달려가고는 있는데 제각각 속도와 방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가는 게 맞습니까? 우선은 지금 테슬라가 작년에 그 판 자동차 판매 수가 거의 96만 대, 즉 100만 대에 가깝습니다. 즉 뭐냐면 전기차의 시장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산하면 사람들이 살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없어서 못 삽니다, 소비자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생산만 하면 팔리는 시장이에요. 근데 현대 기아차가 2022년 올해 총 생산하는 전기차의 예상 대수가 27만 대예요. 많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 저는 모델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생산량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근데 올해 테슬라가 예상하는 생산량은 약 200만 대예요. 아이고. 그리고 작년에 7월에 중국에서 시작한 홍강이라고 하는 저 여기서도 한번 소개했던 네. 그 조그만 차 작년에 중국에서 76만 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양산해서 판매하는 베트남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빈페스트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올해 한 30만 대가 정도 생산이 될 거예요.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네. 현대 기아차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혁명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왜 모델에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 그리고 또 하나는 자, 350만 대에서 6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지금 승용차의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는 건 배터리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이 정말 이거는 한강의 기적에 의한 배터리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휴대폰들을 많이 사주시고 네. 스마트폰 많이 사주시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건 외주 주지 말고 중국에 외주 주지 말고 자체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진짜 뒷걸음치다가 진짜 밟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큰 쥐 잡았죠. 큰 쥐. 정말로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역사에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커버린 시장 이게 배터리 시장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 기회가 근데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과 그리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충전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갖다가 우리 세차장 같은 데 딱 들여놓으면 교체를 해줘요.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에도 그게 도입될 수 있다는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상하이라든 이런 데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못 기다리겠다. 그냥 네. 배터리 교체. 옛날에 우리 그 폴더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배터리 갈아 끼웠잖아요. 네. 충전해놨다. 그런 방식이네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단시간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전기차가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경제에서 2배씩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는 전기차 시장을 이제는 저희가 수용해야 돼요. 고민하고 전기차가 될까 아직까지는 좀 모델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배터리는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맞아요. 전 세계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전기차 찔끔 파는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고 못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출고까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같은 모델 보면. 그 왜 그러냐면 유럽에다 먼저 팔고 있고 올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나 현대차도 지금 미국 시장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먼저 미국하고 유럽 먼저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빼려다 보니까 한국에는 아주 제한적 수요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우 1년에 지금 2022년에 생산하는 생산량이 27만 대인데 해외까지 더 통틀어서 이 27만 대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줄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아직 전기차 시대 멀었어. 주문하면 6개월 걸려야 돼. 1년 걸려야 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니.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소프트웨어 파워들 이러한 전기차에다가 당장 얹을 수 있는 거는 일종의 그 구독형인 거죠. 네. 일종의 2년 약정하듯이 이래서 전기차에도 약정 서비스가 휴대폰처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다 음악 서비스 듣듯이 이제 차에서 듣는 음악이라든지 차에서 듣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경쟁하는 시장. 그래서 당장 돈이 되는 시장 이런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까지 몰랐습니다. 카 콘텐츠도 이제 구독 경제 시장이 활짝 열리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중국 상황을 좀 볼게요. 중국 최초의 민간 자동차 업체 진리가 공동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 이게 구글하고 손잡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구글하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손을 잡는다. 이거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그 중국의 진리는 이제 하드웨어인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OS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는 지금 아마존 정도가 OS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리는 구글하고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과거에는 되게 복잡한 자동차는 하드웨어에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이제 단순한 자동차의 하드웨어에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그렇죠. 단적으로는 오는 그런데 거네요. 이제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가지면 그 차의 체험이 달라집니다. 정말 이 차 잘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중국 차는 아직까지는 저가 제품. 중국 차가 어떻게 수출이 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웨이모가 구글이 뒷받침해주는 좋은 소프트웨어 있는 지리를 탔더니 어머 이 차 좋은데? 뭐야 100년의 명성이 있다는 독일, 뭐 100년에 70년의 일본, 50년의 한국보다 나은데? 엔진 기술이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지리라든지 지금 한국에도 벌써 들어오고 있잖아요. 볼보가 지리 100% 지리가 갖고 있거든요. 폴스터2라고 하는 지금 전기차 한국에도 팔고 있고 내년에는 삼성 르노 닛산 그러니까 르노하고 같이 해서 지리가 자기네 모델을 르노 이름으로 팔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공략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걸어서 구글과 협력하고 르노하고 해가지고 껍데기는 지리가 다 만들어 놓고 브랜드만 르노 붙여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또는 볼보라는 브랜드로 한국 들어가고 있고 또 지리가 사실은 50%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메르체데스 벤츠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도 지금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고 중국이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가지면서 이것에 대한 자국 내의 미천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무서운 지금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수출 효자 상품 중에 하나가 차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높아서 이 고용에도 아주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라인을 빠르게 슬림화하고 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하드웨어, 소위 말하는 차의 외관 못지않게 OS 싸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OS가 있으면 차를 탔을 때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소비자의 만족도라든지 예를 들자면 공항 정도에 갔을 때 자율주행도 중요해요. 공항에서 내리면서 차가 자동으로 파킹 플레이스 가려는 거 그거 자율주행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주차장에 차가 비었는지 이런 걸 알아주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해줄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스텔란티스랑 10만 대, 리비안하고 10만 대, 또 다른 데랑 10만 대 하면 50만 대를 연결한다고 치죠. 아직까지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3천만 대를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30년이면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연결된 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에도 빨리 100만 대, 200만 대가 연결돼서 네.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도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앞에 가는 100m 앞에 가는 차가 연결된 차가 저기 경찰차 있는 거 봤어. 나한테 사인 주는 거지. 야 속도 줄여.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끼리 커뮤니케이션하면 이게 달라지는 네. 거예요. 또 뒤에 오는 100m에서 뭐 여기 나한테 좀 정보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연결되면 자동차가 일종의 컴퓨터가 돼서 서로에게 정보를 줍니다. 저 앞에 예를 들면은 번쩍이는 속도계가 있어. 네. 저 앞에 예를 들면은 도로가 움푹 파였어. 조심해.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티맵 서비스 같은 것들 보면 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맛집부터 시작해서 네. 특정한 리조트를 만약에 타깃하는 그 지점으로 설정을 하면 지금 이 시간에 그 곳으로 몇 대의 차가 가고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그렇죠. 시작이 돼 있거든요. 호객 노노 같은 걸 탑재하면 창문에다가 AR로 저기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값 얼마, 저 아파트값 얼마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연결되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하고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건 우리가 한동안 테슬라 보면서 아 테슬라는 이제 차만 잘 만들면 되는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세차할 때 물이 좀 들어온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게 양해가 될 만큼 기술도 좋아졌고 네. 고객들이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아마존은 저의 사랑, 구글은 저의 사랑 이렇게 돼버리면 우린 누구랑 손잡습니까? 저는 현대기아차도 짝짓기 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랑 할까요? 누구?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저기 빅테크 기업은 소수고 자동차 기업은 많기 때문에 협상에서 좀 유리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랑 동시에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혼자서 살아남겠다라는 게 전략보다는 짝짓기를 해야만 하는 시즌이고 이 시즌을 놓치면 올해 겨울은 올해 봄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짓기 시즌 때는 짝짓기 해야 됩니다. 이거를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항상 약자잖아요. 네. 일단 약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관을 잘 만든다는 그런 신뢰는 장점이 있고 있죠.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장 산업 이런 것도 완전 바뀌겠다 싶은 게 올해 CES에서 보니까 카멜레온 카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기 피부 이런 것들을 감아서 이제 원하는 색깔로 오늘 옷 색깔에 맞춰서 파란 차 타볼까 그런 파란 차 타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참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짝지으면 좋을지까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니까요. 네네. 속보들이 속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 강 박사님께 다시 청해서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해는 케이크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었던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라인업들이 짱짱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OTT죠. 넷플릭스에 공개될 케이크 콘텐츠들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김영대 평론가가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화사합니다. 아주. 화사하죠. 네. 제가 2명입니다. 진짜. 메타버스예요. 또 하나의 나. 뭐 에스파 양쪽 뺨을 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저희가 웅장하게 준비해봤는데 OTT에서 준비되고 있는 K 콘텐츠의 세계관 올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사실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OTT라고 하면 역시 넷플릭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정말 큰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의 시청 시간을 보니까 95%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전 세계로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대박 상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넷플릭스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뭐 국내 라인업들, 뭐 어떤 드라마가 제작이 되겠다, 어떤 영화가 제작되겠다 이것이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례적으로 사실은 뭐 외신 그 기자회견에서 넷플릭스 그 CEO가 네. 오징어 게임 2 제작 소식을 먼저 알리기도 했었죠, 사실은. 올해 25편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요 공개한다면서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10편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국 콘텐츠가 그들의 산업의 그 실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절 이후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거의 6배 이상이 증가한,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요. 증가한 상황이 되겠고, 지금까지 뭐 총 알려지기로는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 가장 뭐 대폭 증가해서 나타나는 것이 올해가 아닐까 지금 짐작을 해봅니다.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라인업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오는 라인업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웹툰에 기반을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웹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식을 들었거나 혹은 익숙한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즘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네. 이상하게 학교가 나오면 우리는 좀 무서워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좀비물 플러스 학원물, 네, 요걸 이제 결합한 형태가 될 건데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학교에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거기에서 뭐 살아남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역시 김혜수 씨가 주연을 하게 되는 이제 소년 심판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또 이례적으로 이 소년범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소년 형사합의부 판사들 과 이제 벌어지는 그런 법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흥미로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웹툰 기반 작품이 있어요. 안나라 수마나라라는 작품인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그 마술사 이야기예요. 근데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것도 웹툰 원작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조금 더 한국의 친화적인, 사실 그게 이제 요새 OTT의 어떤 핵심적인 승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로컬 친화적인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느냐.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먹힌다는 것이 지금 일정 부분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원소스는 웹툰에서 우리가 찾아서 이것들을 넷플릭스의 자본력과 어떤 기획력과 결합을 시켜서 지금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의도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그 뭐 잘 알려진 시리즈죠. 종이의 집. 네, 한국 리메이크 판이죠. 네. 공동경제구역. 그러니까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는 작품. 공동경제구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키치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어떤 의도인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많이 뭐랄까요, 각광을 받고 있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애물, 리얼리티죠. 네. 네, 그런 거, 썸바디, 연애대전 이런 것들도 지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웹툰으로 한번 검증을 받아서 좀 믿고 간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확실하죠. 네. 그래요. 오징어 게임 시즌2 요거는 그 감독도 합니다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요거 제작이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오징어 게임 2 만들어지느냐? 예, 그러니까 이 테드 서랜도스라는 그 CEO거든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Absolutely라고. Absolutely면은 긍정 중에서도 최상급이거든요. 완전합니다, 이런 얘기죠. 거의 뭐 완전 이런 네. 뜻이죠. 그리고 이제 황동혁 감독 역시도 시즌 2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언지를 했었고, 뭐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시기라든지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거는 성기훈은 돌아온다. 네,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래요. 성기훈 그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였나요? 그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지금 라이징 스타로 돼 있더라고요. 기자가 그 이정재 씨에게 그 많은 돈을 네. 벌게 되면 어디에 쓰고 싶냐 이렇게 갖고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었죠. 그렇죠. 그래요. 그 이정재 씨를 라이징 스타라고 생각한 미국 기자가 그런 외람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라이징 스타였던 분이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런 분이죠. 네. 그 10대 소녀. 맞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도 소개가 된다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드라마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오리지널 영화들이 제작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그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부터
제작부터 해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제공하는 영화들까지 만들겠다 이런 포부인데 이제 슬슬 한 편 한 편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시 또 웹툰 원작입니다. 겨울 작가의 원작인 모럴 센스 이게 이제 로맨틱 코미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소녀시대 서현 씨가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가장 먼저 찾아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수연 씨가 주연하는 SF 영화 정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이 감독, 연상호 감독 작품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부산행을 작업을 했었고 또 반도 연출하셨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뭐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뿌렸던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 앞으로 이 한국의 뭐 웹툰 원작을 통해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세계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림이 이제 서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그 제주는 고민 없고 재미있는 사육사가 본다. 즉 OTT가 한국에서 재밌는 콘텐츠 싸게 만들어서 수급만 해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있고 망사용료 요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답니까? 이 망사용료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입장은 본인들이 그 OCA라 그래서 이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로 따지면은 본인들의 물류 창구를 이미 가까운 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소위 배송료를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역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망에. 근데 그 대역폭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밖에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망에서 우리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인터넷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이런 망 그리고 넷플릭스 같이 어떻게 보면 동시 접속자가 많고 그리고 무겁잖아요.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신작들이 한 번에 발표하기 시작하면 또 접속자가 많이 몰리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망사용료를 부담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겠다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의견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그에 맞추어서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가 가격을 기습 인상을 올렸잖아요.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00원이에요. 이게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경우는 17,000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급 고화질이죠. 요 기준으로 했을 때 국산 OTT들 뭐 웨이브나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4,000원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해지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가 진출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있게 올릴 수 있냐는 사실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배짱이 있는지는 제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한소희가 있거든요. 한소희의 마이네임을 보기 위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지적인데 지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그랬고 마이네임도 그렇고. 콘텐츠의 힘이죠. 결국. 막상 어떻게 보면 경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넷플릭스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넷플릭스 자체로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뭔가 그 훅이 한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견들이 많아요. 우리가 콘텐츠 납품해서 그들만 좋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10년 동안 오징어 게임이 이 충무로 바닥에서 천대를 받던 그야말로 이게 찬밥 신세였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회를 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수급만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저니스트님, 저는 이 아이디가 너무 좋았어요. 비전을 제시한다는 뭐 이런 뜻이겠죠? 청송사과 받으셨군요. 부모님 과수원하시는데 반갑네요 하셨고, 네, 우리 농산물 정말 맛있습니다. 저 청송사과 강추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 확진자 많습니다.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